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과거 대법관도 하셨고 이제 헌법재판관도 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 임명 절차에 좀 본인이 느꼈을 때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 9분은 그 지명 경로가 3분 3개로 나눠지는데 궁극적으로는 국회 3분은 국회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만 대법관에 필요한 어떤 것 갖고는 좀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먼저 추리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님께서 먼저 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와 그 대통령의 지명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법원에서 먼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와 대통령 모두 동의를 얻는,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TO가 있습니다. 사실상 TO가 있어서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나 대통령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은 조금 다르게 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공부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뭔가 헌법 자체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으니 삼권 분립을 담당하는 국회 혹은 대통령, 대법원장 각자 입장에서 각각의 국가 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3명을 모아놓으면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종합적이고 그 못지않게 이런 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못지않게 아마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좀 많이 존중한다는 취지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정치적 사법기관의 특성을 조금은 반영해서 이렇게 재판관 지명 절차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 영향력에서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 정당 가입하지 말고 헌법재판관은 얼마 전에 그 본인과 경쟁하셨던 좀 후보군에서 나왔던 이름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언급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변호인이 혹시나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해서 특정 학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늘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데 계속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도 우리법 연구와 국제인권법 연구에 대한 그런 우려의 시선은 조금은 거둬. 근데 어쨌거나 뭐 대법원하고 좀 당장 숫자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숫자에서도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이 13명이죠. 뭐 13명 중에 지금 2분이 학회 출신인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4명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렇게 구성 비율에서도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가 편향성의 우려. 근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또는 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입법 작용이나 뭐 이런 부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조금 정치적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그 정치적 사법기관에 담고 있는 그 부정적 뉘앙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간 재판관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임명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사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여간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러면 왜냐하면 맘먹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대통령 아니더라도 다음 누군가 대통령이 정말 너무 자기만 원하는 사람을 지금은 선정할 수도 있는 구조 아닙니까 현재? 그 대통령이 지명권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대법관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정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맞죠.
취약하다 하지만 또 제도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너무 그렇게 부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위원님 말씀. 자, 제가 그러면 최근에 4심제 논의가 나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우리가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재판 소원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심죄로 작동되는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사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있지만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래도요, 제도상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지금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수십 년, 수백 년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정치인이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연관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변호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물론 대신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취약한 구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 구성 방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제도적 장점도 존재하는 거 있고요. 다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본인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에 소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뭐 사심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했다고 인식하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가 개인적으로 그 재판에 여러 가지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면 피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훈 인사가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에 대해서 법원의 평판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법리에 해박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까지 하셨고요. 모두 발언 1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법의 정치화는 저는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사법의 정치화는 이미 진행됐다. 30년 넘게 법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언제부터 이 법원의 정치화가 국민들께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께 큰 우려가 되면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무슨 중요 정치 사건이나 뭐 영장 사건에 있어서 특정 연구회 소속의 법관인지를 그게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려하면서 보게 된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라고? 정확한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법농단 이후에.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2024년 그 2월 이전 2년 7개월 했으니까 2022년 2021년 5월 8일부터 네. 하셨습니다. 네. 2년 7개월이면 보통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실에 대법관을 하셨고요. 네. 저는 그래도 후보자는 적어도 대법관 그리고 길게 2년 6개월 넘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법원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지 못한 그것이 심화되는 데 있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시점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여러 우려를 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구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구성 원리가 구성 원리가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나왔다면 적어도 2명 그러면 5명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상 그렇게 될 현실적으로.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적어도 한 명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이 된다면 결국 6명을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헌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또 위헌 사건에 있어서 위헌을 막고자 한다면 또 대통령의 권한이 미칠 수 있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맡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위원님 제가 서면질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법원도 사실상 사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재심에 의해서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의 핵심은 기판력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법의 안정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재심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결국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면 저는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재판소원 인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정우영 결정과 관련해서. 근데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예정하지 않고 있던 독창적인 결정 주문 한정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면서 그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결정과 다른 판결 결론을 내기 시작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헌법재판소법에 예정하지 않고 있던 한정위원이라는 독창적인 주문을 만들어내면서 생긴 것이고요. 지금 한정위원 결정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이미 재판소원을 인정한 적이 있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분. 14명입니다. 그럼 30명으로 증원이 되게 되면 16명을 더 증원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5년 안에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몇 명이 되냐면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14대 16이 됩니다.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몇 명으로 늘릴지 그리고 그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지금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더 소외될 것이고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금 재판소원의 문제,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헌의 문제,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한 재판 중지 문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 그리고 사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 30명, 100명 증언에 대한 안도 있습니다만은 이 30명 증언을 지금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만 답변해야 되는 거죠. 대법관 수의 증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 법원에 있으면서 특히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생각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신급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새로운 정책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최초로 접하는 1심에 대한 뭔가 좀 더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인 확대랄까 질적인 확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신급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대법관 수도 그런 식의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김영수 대법원장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것들도 4명 증전해서 2개 재판부 하는 것처럼 뭐 그 정도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된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위원님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헌재의 이제 구성 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거는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37년 동안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이후에는 임명권자로부터의 의사에 자유롭게 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재판관들께서 쌓아온 37년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보자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임명 이후에 헌법 해석의 전문 기관으로서의 나름의 실력이랄까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